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만찬 회동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이 만찬 전에 윤 대통령 독대, 이 사실상 불발됐는데 당정 회동이 시작 전부터 불협화음을 내면서 의료 공백 사태 등 국정 현안 해법 마련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차정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다시 만나는 건 7월 이후 2달 만입니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 등 현안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지도부 만찬 전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여당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인 만큼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이번 만찬을 앞두고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만찬 전 독대 제안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진 걸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으신 건 없는 거예요? 저는 언론 보도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설왕설래 끝에 결국 홍철호 정무수석이 서범수 사무총장을 만나 독대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만이 아니라며 추후 독대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단기간에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찬은 지난달 30일 예정됐다 한 차례 연기됐는데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에 증원 유예안을 언급한 게 배경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놓고 오늘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서 이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 이 토론 참여자인 이강일 의원이 토론회는 역할극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일단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맞섭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이 각각 5명씩 참여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당론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양 팀이 엄격한 토론 규칙에 입각해서 상호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정책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겠습니다. 그런데 시행 찬성 토론자인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유권자에게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며 사과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쇼를 하냐는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굿캅, 배드캅으로 나눠서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극, 그리고 굿캅, 배드캅 놀이 말고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 공개 토론에 맞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뒤 민주당이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수사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일정을 잡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는 검사가 무리하게 수사나 기소를 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설명하며 징역 2년이 구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재명한테 유리한 약 2,400장의 사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검찰한테 유리한 30장만 제출한 거죠. 이 법에 의해서 검증받아서 그 검사는 처벌했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고의로 봐줬다면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검사 인사평가에 넣는 검찰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 왜곡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대했습니다.
무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었다고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으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또 다음 달 2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박 검사 불참이 예상돼 이번에도 맹탕 청문회가 재연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이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이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오늘 이 만찬 전망 또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독대 요청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독대 제안하신 거 취지랑 그건 지나간 얘기잖아요.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아직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으신 거 없나요? 저는 언론 보도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거를 독대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실 별도로 협의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만남 자체가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한 상황인데 글쎄요. 이 무산 배경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독대를 거부한 게 아니고요. 네네. 독대를 요청했다는 이런 그 어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쾌해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독대라는 게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독대를 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 대통령의 일정을 집권당의 대표가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날 것인가 뭐 집단으로 만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지 한동훈 대표가 이러자 저러자라고 얘기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24일 오늘 만찬은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고 그다음에 이제 독대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계속 대통령실에 전달을 한다면 별도로 뭐 날짜를 잡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날짜를 잡는 것도 한동훈 대표가 그걸 사전에 내가 이렇게 독대 요청을 했습니다라고 공개하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꼭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요청하는 방식이나 공개되는 과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묵 편집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추가로 질문 드려야 할 게 공개된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아니 대통령실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 측에서 공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오랫동안 취재해가면서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 하는 게 이렇게 언론에 사전에 공개된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일정은 그 자체가 비공개로 다뤄줘야 될 사항이에요. 근데 그게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뭐 이상하게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런 경우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을 의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아마 독대를 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찬에서 이 논의해야 할 이 중요한 현안이 한두 개가 사실 아닙니다. 이 독대 문제로 이 당정 간의 신경전을 벌이면서 결국 불발된 상황. 이거를 어떻게 밖에서 보십니까? 이 지금 최병묵 편집장님 말씀하신 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둘만 보면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이분들은 지도자잖아요. 국민을 봐야죠. 그리고 정세를 봐야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아니 한동훈 당대표가 이렇게 괘씸하게 불쾌하게 이런 거를 해? 이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죠. 그거는 뒤로 따로 형이시라면서요. 따로 이렇게 동생 이거 이러면 안 돼라고 타일르시더라도
지금 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작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어떤지 밖으로는 두 사람의 갈등이 그대로 표출되는 모습이다라는 걸 좀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독대를 놓고 이제 지금 당정 갈등이 또다시 이제 불거진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오늘 회동에서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밥만 먹고 또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우려의 그러니까 목소리가 밥만 먹고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네. 왜 밥만 먹습니까? 그 국민의힘 지도부 신임 지도부 격려하는 만찬 아니겠네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격려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 나름대로 오늘 만찬의 목표를 좀 달성했다고 봅니다. 예. 격려하는 의미였으니까. 그다음에 독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대는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이룰 수 있어요. 지금 뭐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네네. 이게 뭐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국민과의 문제니까 그 만찬하는 자리에 뭐 또는 앞이나 뒤에 뭐 잠깐 그 한동훈 대표 만난다고 해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도대체 뭐 1시간을 2시간을 뭐 협의할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또는 모레라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자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은 안 하고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만찬에서 대통령의 격려를 받았다 그러면 밥만 먹고 헤어졌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일정을 폄하하는 발언이 예. 어제 보니까 그 기사가 국민의힘 관계자한테서 나왔더라고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그런 식으로 이 대통령과의 그 자리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건 예의도 아니고 예. 정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5선 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하고 있고 이건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 선에서 예.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민주당은요, 이 정부를 제외한 이 여야의 협의체 가동을 의협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독대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야당은 지금 뭐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 방법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정부를 빼고 간다 이런 표현은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뺀다는 표현보다는 예. 정부와 의협의 그 의료계의 갈등이 있으니까 예. 일단은 개문 발차례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오셔라. 예, 예. 들어오기를 저희는 굉장히 갈망합니다. 네네.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거를 그냥 정부 빼고 하는 여야의 협의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문제를 풀려는 쪽에서 예. 그리고 그 의도를 보여주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예. 좀 표현들을 좀 더 문제 해결의 목적을 표현들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법 왜곡죄 이와 관련해서 검사 탄핵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확보했으며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 가지고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 잘못이 있는 검사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공무원과 같이 충분히 파면에 해당하는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탄핵의 그 사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했다. 지금 대북 송금 검사에 대한 이 탄핵 청문회까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좀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여기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사람들만
민주당 시각으로 보면 전부 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 민주당이 이 탄핵 대상으로 전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지목을 했느냐? 그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겁박이죠. 그렇게 보고요. 저는 뭐 위법 행위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 탄핵 소추안이라고 하는 그 안건을 보면요, 거기에 위법 행위 한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위법 행위를 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지금 탄핵 청문회는 그 위법 행위 뭐 증거 수집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니 뭐 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다 불러다 뭐 대질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 판결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그 재판을 어찌 됐든 간에 좀 물타기 해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국회 법사위원회가 34명의 증인 참고인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10월 2일에 34명의 증인 참고인을 한꺼번에 다 조사해서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 자체가 그 뭔가 그 이재명 대표가 연관돼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 아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도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그 본 재판이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결국 그를 수사한 검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 공세의 일종으로 지금 검사 탄핵 청문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2년 구형 이후에 이제 이런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9월 30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도 법원이 영장 심사를 하면서 위증교사 혐의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또 문제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검찰은 그 최고형을 구형함으로써 법원에 그 어느 정도 그 중형을 선고하기 위한 압박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위중교사 건도 제가 볼 때는 법원의 어떤 그 판결 결과가 무죄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해야 또 의미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형을 구형하면은 정치권에는 또 이제 엄청난 또 파장을 주겠죠. 강한 반발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은 뭔가 또 액션을 취할 것이고. 근데 그런 액션이 이렇게 법 왜곡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도와 시스템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무시하고서 한쪽의 힘으로 눌러서 제도 시스템을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국가 전체 모든 분야가 다 정치화돼요. 이렇게 되면은 검찰도 어느 줄에 서 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뭐 자기의 어떤 뭐 출세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걸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검찰 내에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러면 국가 전체, 국가의 모든 시스템 전체가 정치화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건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법 비판했다. 왜곡죄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 안 맞다고 봐요. 권력 남용죄도 얼마나 처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으로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그 짧게 좀 이 위중교사는 그 앞전에 봤던 2년 구형한 것보다 더 중하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아니 원래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대한 기본 구형량은 징역 10개월이고요. 그 위증교사 부분에 관한 위증죄에 관한 그 검찰의 기본 구형량은 1년 6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형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징역 2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 형량이 구형이 될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계엄서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같은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결국은 정권 교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 교체의 주자가 될 그런 사람들,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그 혹자는 이제 호위무사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하고 있지만
저 이야기가 근거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인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권에서 네. 자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최적의 2027년 민주당 주자가 누구냐? 아마 이재명 대표일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가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체제로 계속 유지돼서 2027년 대선에 출마할 때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이기기 쉽다. 이런 견해들이 지금 여권 내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마 김민석 최고위원은 그거는 잘 모르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어떤 상상 속의 주장이다. 그 상상이라는 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상 속의 주장이고 근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엄설을 두고도 지금 명확한 근거를 없다는 지적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 당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이 김민석 위원이 연일 계엄설을 주장하는 상황. 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해야죠.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근거를 내놓으면서 시원시원하게 끌고 가주면 바라는데 그런 근거를 내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장 자체가 또 이쪽에서 보면은 이걸 비판하면은 또 뭐 수박이니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몰릴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나서서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원하게 근거를 대고 우리 쪽이 확 모든 것을 주도해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주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김민석 의원은요. 일단은 정상적인 어떤 정치 문화에서는 저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치판을 싸움판, 정쟁판으로 만들어야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사실은 민주당의 정체성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저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다, 권력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고 권력욕이 있어서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 최고위원은요 범야권인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상하기 시작한 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새로운 민주당을 향해서 이낙연 잔장들을 정계 은퇴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에 대한 공세 이것도 뭐 같은 맥락에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근데 조금 다르죠.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제 곡성, 영광 두 군데에서 지금 그 격돌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영광 군수의 경우에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매우 선전하고 있어요.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를 공격하기 위한 그 포석으로 보이고 새미래민주당의 경우에는 전병헌 대표가 지적하는 이게 한때 같은 편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매우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거의 막말성 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 개인적인 욕심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지금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또 한 명의 과거 또 실세였었죠. 임 전 실장 또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평화롭게 오고 가면서 협력하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뭐 이러면서 기존의 이제 두 체제를 유지하는 거 이거를 또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근데 저게 두 국가론 주장을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롭게 오가면서 협력하자는 게 두 국가론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얘기한 건 두 국가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거는 그거를 좀 물타기 하기 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국가론은요, 두 체제론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저 두 체제를 얘기하는 건지 두 국가를 얘기하는 건지 애매한 얘기를 함으로써 나는 두 국가라는 거에 의해서 내가 불리한 상황을 좀 모면할 거야. 좀 화제를 좀 전환할 거야. 이런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좀 전에 그 평론가님께서도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로서 역할을 하고 충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그렇다면 임종석 실장이 지금 전 실장이 이 시점에서 이런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그게 의문이죠. 2019년에 본인이 정계 은퇴를 한다고 하면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했고 실제 임종석 전 실장은 그 이전에 학생운동 때부터 전대협 의장 시절부터 이른바 통일운동에
늘 앞장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꿨단 말이죠. 입장을 완전히 바꿨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었는가? 작년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이국가론을 주장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10개월 뒤에 임종석 전 실장이 이국가론을 주장하는 거는 결국 김정은 따라하기 아니냐. 저는 이국가론이라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국가론이 없었다면 뭐 임종석 전 실장의 이국가론도 뭐 현실론이니까 우리가 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필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국가론을 얘기한 직후에 임종석 전 실장이 그렇지 않아도 임종석 전 실장한테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그 뭐 좋지 못한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주장을 한다. 그러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도 바꾼 것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저는 저런 해명 말고 임종석 전 실장이 김정은과의 관계를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런 이제 임종석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 북한 가서 살아라 임 전 실장을 직격을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조국 대표가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병모 평론가님 이야기도 현실적인 내용은 맞지만 김정은이 얘기한 후에 따라하니까 왜 그런 건지를 밝혀라 이런 얘기 같아요. 저는 우리 편집장님하고 좀 생각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세요? 그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는 거는 우리 국민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편하게 별로 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은 결국은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고 그 경제 영토도 넓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두 국가라고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급변 사태가 왔을 때 중국에서 북한은 우리랑 관계가 훨씬 더 좋고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국가론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건 저는 안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임 전 실장이 뭐 김정은을 따라한다. 그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좀 너무 좀 그 과한 평가 아닌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색깔론으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특히 장동혁 최고가 한 얘기는 거의 뭐 색깔론 공격에 가까운 공격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통일보다는 평화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형 목사에 대한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네면서 여러 청탁을 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이 주장을 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지금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6일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별도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최재형 목사. 그런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저는 정면으로 반박을 해왔고 이것은 반쪽짜리 심의위원회다. 검찰 시민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최 목사 수심위가 열립니다. 핵심 쟁점은 직무 연관성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이 청탁에 해당되지 않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여러 번 청탁했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있어 둘 다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수심위 의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 수심위 때와는 다른 별도 위원으로 구성돼 결론을 예단할 수 없는 데다 수심위에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내리면 김 여사 역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수심위원들은 최 목사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와 현장 진술 등을 토대로 심의 의견을 의결합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민단체가 이 고발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그 핵심 쟁점이 뭔지를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죄명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고발한 죄명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또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그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그 경남의 그 여론조사하고 언론을 하면서 네. 그 김건희 여사에게 지난 2022년 10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공천과 관련해서 이게 그 김영선 후보를 공천하는데 청탁을 했고 네. 그 청탁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의혹. 더불어서 또 아까 얘기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유리한 여론조사를 그 명태균 씨가 자신의 언론사를 통해서 하고 예.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청탁을 해서 당선이 됐던 그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이 대선 이후에 일정 금은 돈을 받았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형사 고발을 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향후에 지금 이른바 특별히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공수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도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쓸리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뭐 바로 직접적으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라고 봐야겠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고발 사건을 취급할 때는 고발인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네. 그 이후에 관련돼서 뭐 압수수색을 거친다든지 한다면 뭐 증거물들을 분석을 하고요. 관련 참고인이라든지 그리고 함께 고발된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또 순차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발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대통령 부부가 뭐 오늘 당장 뭐 직접 뭐 이렇게 수사를 받는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동훈 이 공수처장이 어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그렇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개입과 관련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형사적으로 바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예. 정치자금법, 정치인의 돈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인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범죄 중에 정치자금법, 즉 명태균 씨가 그 예.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유리한 여론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이 그 창원 지역에 그때 그 국회의원이었다고 할 수 있는 예. 김영선 의원 측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 고소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다만 그 기자들과 어떤 그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어떤 그 고소 고발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잠재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예.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은 그런 상태인 거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명품을 건넨 뭐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오늘 열립니다. 김 여사 수심 이때와 이제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수심위에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렇죠. 검찰 측에서는 직무 예. 관련성이 없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뭐 명품 화장품이라든지 명품 가방 이렇게 건넨 금품과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을 뭐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든지 뭐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대통령 권한과 관련된 내용들을 본인이 청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사실 그것은 직무 관련성 있는 그런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거나 또는 접견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건넨 금품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 이제 불기소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그렇다면 최 목사 수심위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4개가 고소 고발이 됐는데 네네.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위계양 공무집행방해나 주거침입 그리고 또 명예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최 목사가 직무 관련성 내지는 청탁 여부에 대해서 진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의 문제가 되고 더불어서 본인이 청탁보다는 접견 자체를 위한 어떤 감사의 인사조로 얘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청탁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긴 녹음 녹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청탁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검찰 수사에서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청탁금지법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대신에 다른 뭐 주거침입이라든가 위계 공직방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수사를 계속해서 기소해야 되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이죠. 아파트 대체제로 통하는 이 오피스텔. 그동안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가 2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원인과 의미 짚어봤습니다. 2005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달 전용 47제곱미터 매매가가 6천만 원이나 뛰면서 1년 전 가격인 3억 1,50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본인 그 지역은 시전을 하는 이제 아예 거의 포기 상태예요.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2년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가 7월 보합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엔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값이 26주 연속 상승한 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아파트 진입 장벽이 높아지자 대신 오피스텔을 찾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제 성격이 강한데요. 아파트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이 하나둘씩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임대 수익이 높아진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방 한 칸짜리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은 한 7, 8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6평 정도 내외. 하지만 서울을 제외하고는 수도권과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오피스텔 시장도 양극화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추석 지나고 나서 김장철 앞두고 있는데요. 가을 폭염에 배추 가격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폭에 2만 원이 넘는 배추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우보다 비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배추값 얼마나 오르고 있는 건가요?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요. 배추 한 포기 가격이 9,321원으로 9,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사실 정부가 배추 물량을 대거 풀었는데요. 가격 하락 효과가 일시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직전에만 해도 하더라도 6,40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배추 가격이 현재 전월 대비 28.6%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50%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2,000원까지 오른 사진이 올라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배추뿐만 아니라 겉절이용 알배추, 무 가격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장 포기하겠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 채소값이 이렇게 뛰는 게 폭염 때문인 건가요? 지금 현재 배추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폭염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배추 생산량이 급감을 하고 있는데요. 배추가 원래 18도에서 21도의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하는 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공급되는 배추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재배되는 이 고랭지 배추가 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원도 날씨조차도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9월 달까지 지속되다 보니까 배추 생산량이 급감해서 지금 배추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배추 가격 불안이 김장철까지 이어질까 봐 지금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 배추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에 심어서 10월 중순에서 11월 말 사이에 수확이 되는데요. 재배 면적도 감소되고 지금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9월 달까지 계속 이어져가지고 가을 배추 생산량까지 줄어들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 역시 재배 면적이 감소돼가지고 무 가격도 생산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무 가격 역시 올라갈 것이 우려돼서 지금 채소 가격이 김장철에도 불안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재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럴 바에는 김치 담그지 말고 그냥 포장김치 사야겠다 해서 포장김치에 몰리다 보니까 또 이제 일부 쇼핑몰에서는 포장김치도 속속 이제 품절이 되고 배송 지연 사태까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김치 대란 또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 지금 온라인몰에서 포장김치가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김치 점유율 1위인 대상의 자사몰 정원 이샵에서도 일시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점유율 2위인 CJ제일제당 자사몰에서도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금 처음 나온 대책은 27일까지 중국산 배추를 좀 소규모로 들어오면서 수입량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이달 하순부터 출하가 시작이 돼서 가을 배추 공급이 늘어나면 좀 배추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2일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 할인 지원을 계속 지속하겠다 해서 대형마트 등에서 배추와 무를 포함한 15개 품목에 대해서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네, 뭐 배추값, 김치값 올라가지고 또 물가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오는데 일단은 4분기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이 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민 부담 좀 고려한 조치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일단 동결을 했지만요. 아직 인상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그 연료비 조정요금을 결정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 액화 천연가스 등 생산 원가 가격을 반영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해서 원래 이제 킬로와트 시당 플러스 마이너스 5원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는데 원래 이걸 마이너스 5원으로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플러스 5원으로 최대치인 플러스 5원으로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요금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을 일단 동결을 해서 전기요금을 동결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나머지 요금 조정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인상폭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주무부서인 산업부 측에서는요. 지금 연료비 조정 단가를 최대치로 지금 동결을 해봤자 1년 이자 비용조차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의 부채가 203조 원에 달해가지고요. 1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5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한전은 연내 전력량 요금을 조정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 반면에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50% 가까이 전기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국민 부담과 물가 부담을 고려해서 추가 인상을 좀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부처 간의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거 하면은 공공요금 인상도 이제 줄줄이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물가 부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물가 부담은 불가피하지만요.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 왔고 물가는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인상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요금은 이미 지난달에 인상이 됐고요. 서울시 지하철 요금, 경기도 버스 요금, 부산시 상수도 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지하철 요금 150원 올릴 것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만 17조 6,8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인상이 불가피하고요. 경기도 버스 요금도 내년부터 인상할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버스 노사가 임금 7%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부산시 역시 10월부터 상수도 요금 7% 인상을 지금 결정한 상황입니다. 네,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공공요금 오르면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거든요. 그런데 금값도 연일 뭐 최대치,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돌반지 값이 50만 원을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이렇다 보면 이제 돌반지란 말 자체도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비컷을 단행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23일 기준으로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한돈 가격이 47만 9천 원이 되면서요. 가장 저렴한 한돈짜리 아기 돌반지도 50만 6천 원이 됐습니다. 근데 국제 금 가격도 지금 연일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미국 현물 금 가격도 트라이온스당 2,620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무려 금 가격이 27.7%가 됐는데요. 지금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요. 중동 정세 불확실성도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안전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전 자산으로 금하고 미국 국채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금은 원래 수익률이 0이고요. 국채는 금리를 주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금과 국채 간의 수익률 차이가 좁혀집니다. 그러면 금이 안전자산으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금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은행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금값이 트라이온스당 2,700달러로 더 상승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산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 가격 역시 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 가격, 은 가격까지 막 다 오른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전반 이야기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에서 폭격을 이어가면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최소 492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수도 베이루트까지 폭격을 가하면서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미국은 중동에 미군 병력 증파 계획을 밝혔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 수백 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차들은 거북이 걸음이고 차가 없는 사람은 배낭을 메고 걸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폭격하면서 곳곳에 피란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와 동부 등에 650차례 공습을 가해 무장정파 헤즈볼라 시설 1,100여 개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יש לנו מטרה לה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אל בתיהם בביטחון. 계속된 공습으로 어린이 35명과 여성 58명 등 적어도 492명이 숨지고 1,200여 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정부는 밝혔습니다. 인명피해와 피란 행렬은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란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도 이스라엘 공습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긴장이 격화되는 중동에 병력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것일까요? 네,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옥토버 페스트에서 참가자들이 맥주 한 잔을 받기 위해 손을 뻗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독일 뮌헨은 맥주에 빠져 있습니다. 독일 최대의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가 개막했는데요. 외신으로 들어온 사진들 함께 보시죠. 대표적인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가 지난 21일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축제인데요. 옥토버 페스트가 열리는 보름 동안 700만 잔의 맥주가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바이에른 뮌헨 축구 선수들도 축제를 찾아서 맥주를 즐겼습니다. 네, 세계적인 축제답게 그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올해로 189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축제가 생겨나게 된 배경 어떤 건가요?
네, 옥토버 페스트는 1810년 바이에른 왕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축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왕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마 경기를 열었던 전통이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단순히 맥주를 마시는 것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사진처럼 전통 의상을 입고 뮌헨 시내를 행진하는 것도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축제가 한편으로는 부럽기까지도 하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긴팔이 어울릴 정도로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는데요. 서울이 15.8도, 대구는 14.1도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며 서울과 대전이 27도, 대구는 26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전주와 광주 28도, 제주 27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영남 해안과 제주에 비가 가끔 내리겠고 모레는 중부와 경북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는 제철 음식 알아보겠습니다. 가을 새우는 굽은 허리도 펴게 한다는 속담처럼 이맘때 대하는 살이 올라 식감과 맛이 최상인데요. 대하에는 카로틴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껍질째 먹으면 칼슘 섭취량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입니다. 가을에 먹는 무는 인삼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만큼 영양과 맛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A, B, C와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가을철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